오늘은 1951년에 태어난 이균영 작가의 단편소설 어두운 기억의 저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토요일 작은 회사 사원인 남자는 거래은행에서 업무를 마치고 술을 마셨는데 이튿날 일요일 아침 이문동에 있는 어떤 여관에서 잠이 깹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여 그 여관으로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지갑 안에 돈은 그대로 있으나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는 수소문하여 택시 회사를 찾아갔지만 운전사는 가방을 본 적 없다고 하며 그때 동행했던 여자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남자는 토요일 밤에 첫 번째로 들렀던 술집으로 달려갑니다. 그 술집에서 그의 가방을 기억하는 여자가 없자 그 골목에 있는 술집들을 차례로 들어가 여자들에게 묻다가 13번째 집에서 그와 동행했다는 여자를 만납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 가방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다만 여자는 전날 술에 취했던 남자가 이문동으로 가자고 하고선 이문동에 도착하니 택시에서 내리려 하지 않고 어디론가 다른 데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얼핏 듣기에 박쥐라고 하는 것도 같았고 망, 방갈로, 치과 그 비슷한 소리를 중얼거렸던 것 같아요. 남자는 이문동과 박쥐, 망, 방갈로, 치과를 서로 연결하다가 이문동의 박치과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에는 해수가 있다. 그렇다. 그는 어젯밤 박치과로 해수를 찾아간 것이다. 그는 이제 그 사실을 확신하였다. 20수년이 넘은 그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일을 어젯밤 그는 잊지 않고 있었다. 그는 이미 기억하기도 어려운 일을 찾아 나섰던 것이다. 생채기엔 3살이 돋고 이제 흉터도 남지 않았던 평온한 외모와 단조로운 일상의 내부가 술기운에 골문 균들을 노출을 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였던 여러 개의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하나의 존재도 하나의 결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그는 겨우 가방 때문에 많은 그의 존재 중 하나를 만나고 있는 것이었다. 그 고아원에서 혜수와 함께 지낸 것은 어림잡아 2년 정도의 기간이었다. 혜수는 그의 여동생이었다. 혜수는 그의 누나였는지도 그렇지 않으면 쌍둥이일 수도 있었다. 얼굴은 기억되지 않지만 이름은 혜수였다. 그때가 몇 살이었을까? 그것도 역시 알 수 없는 일이다. 그가 그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혜수도 그때 몇 살이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혜수와 그가 고아원에 맡겨진 것은 3살이나 4살 때로 생각되었다. 많은 아이들을 취급하는 고아원 사람들의 눈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6.25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엄마는 죽었다고 그는 단정했다. 엄마가 마지막 하려고 했던 말은 손을 놓지 말라는 소리였다고 그는 믿었다. 그 계집아이, 그의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쌍둥이인지 알지 못하는 그 계집아이가 혜수였다. 엄마는 혜수와 그가 손을 잡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는 믿었다. 이 넓은 세상에 혼자 남으면 외로워서 못 산다. 손을 잡아라. 죽어도 헤어져서는 안 된다. 둘이서 손을 잡고 살아라. 미군 한 사람이 여자아이들을 하나하나 가려내어 웃으며 무슨 말인가 나누었다. 아이들은 미군을 따라가는 걸 바라고 있었다. 따라가기만 하면 레이션 박스에 든 초콜릿쯤은 문제가 아니라고 믿었다. 좋은 옷과 좋은 집도 생기고 지프차만 타고 다닌다고 했다. 그런데 그 미군이 혜수를 안아보더니 뭐라고 짓거렸다. 미군은 혜수의 얼굴에 입을 맞추더니 그녀를 안고 뚜벅뚜벅 지프차 쪽으로 걸어갔다. 차가 움직이려고 했을 때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울렸다. 한 아이가 지프차 바퀴에 몸을 깔고 있었다. 미군들은 놀라 지프차에서 내려왔다. 한 아이가 바퀴 속에서 기어나왔다. 바로 그였다. 왜? 서투른 말로 미군은 눈을 둥그렇게 떴다. 그는 울었다. 내 동생이야. 데려가지 마. 내 동생이야. 지프차에서 혜수가 뛰어내렸다. 그리고 그를 부둥켜 안았다. 5살 때쯤이 아니었을까. 미군들은 빈 차로 돌아갔다.
그런데도 혜수는 결국 가버리고 말았다. 그가 말릴 틈도 없었다. 한 아이라도 짐을 더는 것이 고아원으로서는 좋았다. 나중에 그는 이문동에서 박치과라는 병원을 하는 사람이 예쁜 여자아이를 하나 데려갔다는 말을 듣고 꼭 찾을 거라고 다짐합니다. 그는 8살 때도 10살, 12살 때도 그 다짐에 변함이 없었다. 이문동의 박치과, 행여 잊을까봐 꿈속에서도 되새겼다. 그가 작은 가슴에 새긴 이문동의 박치과는 그의 표적이었다. 삶의 표적, 눈물과 굶주림의 표적, 사랑의 표적.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런 전쟁의 비극이 우리나라에서 2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한이든 북한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한반도에서의 전쟁 운운하는 놈들을 나는 매우 혐오합니다. 소설 속에서 남자는 월요일 아침에 누군가 주었다며 회사로 가져다 준 가방을 찾지만 남자는 이제 혜수를 찾아 나섭니다. 그럼 소설의 마지막 장면을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물어서 동사무소를 찾아갔다. 그는 한 직원을 붙들고 1955년경에 이문동에 있었던 치과인데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없을까요? 하고 물었다. 하지만 동사무소에서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 복덕방을 들러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 물어봐도 그 치과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남자는 전날 밤 택시에 동행했던 술집 여자를 떠올리고 그녀를 다시 찾아갑니다. 미스 미는 토요일 밤에 남자가 술에 취해 울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나이를 몰라. 이것이 아저씨가 외친 소리였어요. 횡설수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끝까지 들었다기보다 나는 도저히 자리를 뜰 수 없었던 거예요. 왠지 아세요? 글쎄, 나도 내 나이를 모르거든요. 나도 고아거든요. 그녀는 웃고 있었으나 그는 웃지 않았다. 아저씨는 횡설수설이었지만 나만은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누구더라? 여동생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 박혜수. 고아원 생활도 얘기하셨지요. 우유가루로 찐 빵, 강냉이 가루, 레이션 박스의 드롭스와 초콜릿, 비스킷, 흰 테가 있는 검정 고무신, 헐렁거리던 군인 작업복, 소금물에 적셔서 먹던 주먹밥, 혹한, 버들개지와 칡뿌리를 씹던 허기. 난 다 안다고요. 피난길에서 버려졌어요. 몇 살 때인지 알 수 없지만 아우성 소리와 앞뒤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도 보여요. 전쟁이 우릴 망쳤어.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녀의 손은 뜨거웠으나 이미 여자의 손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어깨를 기댔다. 그는 가슴 밑바닥에서 눈물과도 같이 짜고 따뜻한 물기가 서서히 차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어깨로 팔을 둘러 그녀의 몸을 끌어당겼다. 두 손을 그의 가슴에 대고 그녀는 얼굴을 그의 품에 묻었다. 그는 알 수 없게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그의 가슴을 쓸며 오래오래 그러고 있었다.